자, 계속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103조가 이제 나오는데 103조는 뭐 반사회적 행위는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뭐 가장 쉽게 출제가 되면 판례 고르기야. 반사회적 행위인 것이냐 아니냐 이걸 찾으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103조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그렇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렇게 써 있으면 뒤에 건 읽어보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또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이건 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전부 다 유효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거 유효해요? 무효해요? 둘이 짜고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둘이 짜고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죠. 그럼 108조로 무효가 되는 거지 반사회적 무효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유효라는 의미는 아니고 또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명의 신탁을 했어요. 명의 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러니까 전부 다 유효라는 의미가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뭐가 들어갔어요? 강박. 강박이라는 불법이 게재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써 있으면 이건 110조 가지고 효력을 논의해야지 이 자체를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조세 회피. 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다운계약서를 썼다든지 뭐 그런 말 나와 있으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거고요. 또 투기 목적. 뭐 투기를 목적으로 하여 뭐 아파트 입주권 15개를 샀네 어쩌네 이런 말 들어가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죠.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것으로 또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출제됐던 게 뭐 있었냐면 성공보수,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이 있었죠. 근데 이 성공보수 약정은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이냐로 나눴어요. 만약에 이 성공보수 약정이 형사사건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했고요. 그게 민사사건이었으면 이건 103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판례가 뭐 출제가 됐으니까 또 바꿔서 지난번에만 민사사건에 한번 나와서 괜찮으세요? 깜놀해서 대사를 까먹었어요. 민사사건이랑 형사사건 조심하시고 낮아서 머리 다치시겠네요. 예, 그래서 요 구별해서 지난번에 한번 민사사건 출제가 됐는데 뭐 형사사건이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같이 좀 구별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자금 사건이 있었죠.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임치계약했다. 보관계약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계약 한 것 자체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뭐 이것 외에도 그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걔는 뭐 시험에 잘 나오는 행위가 아니고 주지임명행위도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고 또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판례인지 기억나세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아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은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어요? 103조에 해당되는 건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적극 가담. 근데 꼭 적극 가담이라고만 나오는 건 아니라 적극 요청했다, 적극 기망했다, 적극 권유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전부 다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성공보수약정 형사사건 좀 전에 보셨고요. 그리고 보험금의 부정취득 이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험금이란 말이 써 있으면 이건 그냥 반사회적 행위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또 뭐 평생 시리즈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아요. 이런 말 나와 있으면 전부 다 반사회적 행위예요. 뭐 얘네들이 뭐 대표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거는 뭐 생각하고 이럴 게 없어요. 변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2번에 보시면 뭐 있었어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써 있으면 볼 것도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증언판례 있었죠. 증언판례는 무조건 무효는 아니라고 했고, 용인되는 수준을 넘었다면 그때는 무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전형적인 판례들이에요.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자, 기억해 볼게요.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뭐 한대요? 비자금을 은닉하려고 임치. 비자금을 임치한다. 임치한다는 말 써 있으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니은은 어떤 말이 눈에 들어올까요? 피상속인 쭉 나가고,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뭐 했어요? 기망. 적극 기망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반사회적 무효.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를 고민하실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적극 가담, 적극 기망, 적극 권유, 요청 이런 말 써 있으면 반사회적이다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전형적인 문제가 또 나왔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써 있으면 뒤에 읽어볼 필요 없이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조세 회피요. 양도소득세 회피란 말 써 있으면 읽어볼 필요 없어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럼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걸 찾으래요. 그럼 볼 수 없는 거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 그럼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를 묻는 건지 아닌 걸 묻는 건지 잘 찾으셔서 하면 되겠고요. 4번도 똑같은 형태죠. 반사회적 무효가 아닌 걸 찾으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데요. 이건 평생 시리즈와 같은 거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 자, 조심하실 게 나왔네요. 반사회적 조건이죠. 부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정의했다. 반사회적. 그러면 불법 조건이 부착되면 조건만 무효예요? 전부 무효예요? 전부 무효. 근데 하나 조심하실 점은 부착관계 종료를 정지 조건으로 증여했다라고 써 있으면 얘는 무효예요? 유효해요? 얘는 유효. 이건 첫 관계를 끝내면서 주기로 하는 거니까 유효하고 근데 첫 관계를 해제 조건으로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면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가 나왔어요? 적극가담. 볼 것도 없죠. 반사회적 무효고.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나왔어요?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5번. 5번 누가 나왔어요? 공무원. 공무원 나오면 읽어볼 필요 없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뭘 받기로 약속했다라고 하면 이건 전부 다 반사회적 행위야.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이 출제가 되면 반드시 맞히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 읽어보기만 하면 맞힐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정확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되셨더라도 우리 뭐 요약집이나 보면 반사회적 행위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고 있잖아요. 핵심어들 위주로 몇 번만 좀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이런 문제 나오면 반갑죠. 성립 과정에 뭐가 들어갔대요? 강박. 그럼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죠. 아니고 또 나왔네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반사회적 아니고. 또 나왔네요. 양도소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적극가담 나왔네요. 그럼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을 찾으래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답은 일 하나밖에 없고.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이 103조와 관련해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제 사례 문제예요. 그럼 사례 문제로 나오는 건 대표적으로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 그게 이제 7번부터 이중매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중매매도 우리가 뭐 많이 정리해서 내용들 자체를 뭐 크게 어렵게 보진 않을 텐데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어요. 계약금, 중도금을 줬다. 또는 뭐 잔금까지 줬어요. 근데 이 갑이 병한테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자, 부동산의 이중매매인데
원칙은 이중매매는 자유경쟁의 원칙상 유효해요. 근데 일단 이 이중매매를 논의한다는 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논의할 이유가 없죠. 계약금은 뭘로 추정돼? 해약금이니까 계약금만 받았다면 얘는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배액 주고 끝내버리면 되니까 이중매매를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중도금 이상이 지급이 됐어요. 그럼 중도금이 지급됐다. 여기까지 지급이 됐다면 이제 해약금 해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갑은 이제 계약을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넘긴 거죠. 그러면 원칙은 유효니까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이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단순한 이행 지체예요? 이행 불능이에요? 이행 불능이에요. 그러면 을은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법 공부할 때 불능을 이유로 해제하기 때문에 뭘 할 필요 없어요. 최고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반대급부인 이행 제공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원래 쌍무계약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 제공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해제가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지체가 아니라 이행 불능이에요. 그럼 불능이란 말 나오면 다 필요 없죠.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별도로 뭘 청구해요? 손해배상. 그러면 이행 불능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때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계약 시예요? 이행기예요? 불능 시예요? 무조건 불능 시예요. 불능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이행 불능이란 말 나오면 전부 다 손해배상 기준 시점은 언제라고요? 불능 시에. 불능 시의 시가로 물어내라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소유권은 얘한테 귀속이 됐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하고 인도를 받은 상태야. 근데 등기가 병한테 넘어갔으니까 소유자는 누가 된 거야? 병. 그럼 병이 을한테 야 그거 이제 내 거니까 돌려줘 라고 하면 을이 나 손해배상 받을 거 있는데 손해배상 안 해주면 이거 못 넘겨줘 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돼 안 돼?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왜 없다고 했냐면 이 손해배상은 목적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적물과 손해배상 채권 사이에는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은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갑의 채무불이행, 의무위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목적물과는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중매매가 유효할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약법까지 쭉 연결이 돼서 봤고 그런데 이게 반사회적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얘가 뭐 했을 때? 적극 가담, 적극 요청 이런 말 들어가면 이제 103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반사회적 무효가 되면 소유권을 누가 받아올 수 있게 되냐면 을이 받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건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오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시켜야 되는데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갑을 대위해야 되는지가 문제죠.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한대요? 대위. 직접 안 된다. 왜 직접 안 되냐면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이에요? 채권적이에요? 채권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채권이라는 건 아무한테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상대방 누구한테 해야 돼요? 갑. 그래서 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적극 가담했다라고 써 있으면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채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얘가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다. 야, 그거 을한테 팔지 마. 내가 돈 더 줄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 말어. 라고 꼬드겼다는 거예요. 그럼 병은 을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알면서도 병이 을의 채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란 말 나오면 돼, 안 돼? 얘랑 얘 사이에. 얘는 계약한 적은 없잖아요. 그럼 채무불이행은 아니지만 뭐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는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을이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의 이중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 돼야 안 돼?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시험에 딱 2번 나온다 그랬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이중매매에서 1번 나오고 또 어디서 나와요? 통정허위 표시. 그럼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중매매는 뭐라고 꼬드겨도 무조건 채권자 취소권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 인정이 돼야 안 돼. 절대 안 되죠. 우리 이제 총칙에서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뭐였어요?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규정 위반. 그러니까 103조, 104조 강행규정 위반은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병이요. 병이 정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정이라는 사람은 얘가 적극 가담해서 취득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 선이 어때요? 권리 취득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103조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중매매 사례에서 가장 정답 지문으로 많이 나온 게 이거야. 선의의 정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또는 선의의 정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써 있으면 그 지문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대리 파트에서 뭘 공부한 적이 있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병은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무라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얘가 본인. 근데 이 무라는 본인은 자기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는 걸 전혀 몰랐대요. 근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할 수 없다. 전부 다 기준은 다 누구라 그랬어요? 전부 다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대리인이 가담했다고 써 있으면 반사회적 무효가 돼요. 근데 실제로 지문 쭉 나오면 뭐 대리인이든 뭐든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이거 써 있으면 그냥 반사회적 무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되셨죠? 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문제입니다. 7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위. 뭐가 나왔어요? 자, 키워드 나왔어요?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이라고 써 있으면 갑과 병의 이중매매는 어떤 상태예요? 무효예요. 무효. 자, 그 부동산을 매수해서 등기를 받아. 틀린 것입니다. 1번. 갑병 사이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그렇죠? 뭐 있으니까? 적극 가담이란 말 써 있으니까 이건 무효죠. 맞고요. 그다음 2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을이 병에게 등기 달라고 직접 청구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고요. 3번.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대위.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고요. 여기서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고. 4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OX에. 틀렸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매매 사례에서는 공교롭게도 얘가 정답 지문으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5번. 을은 갑병 사이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본 건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통정허위 표시고 여기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 가장 기본적인 사례. 정답은 4번이고요. 근데 사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2번 또는 41번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 갑은 을에게 매도했는데 이런 말 나오면 적극 가담이란 말만 딱 보면 나머지 문제는 읽을 필요 없잖아요. 이건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중매매구나. 그러면 설마 갑을 병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일단 문제 그냥 지문 바로 보시면 돼요. 바로 보셔서 적극 가담했네. 계약은 무효. 그리고 을이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어떻게 하라고요? 대위 말소해야지 직접은 안 되고 제3자는 선이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체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매매 사례 나오는 거 뻔히 이중매매인 거 알면서도 또 읽어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 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당 파트에서 사례 문제 나오면 거의 전형적으로 아 이건 무슨 사례구나 딱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사례 문제 나올 건 이중매매,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불공정 거래, 불공정 매매. 그리고 비진이는 사례 문제 나오는 게 드물고요. 그리고 사례 문제로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통정허위 표시예요. 그럼 통정허위 표시 뻔하잖아요. 갑은 을과 짜고 이렇게 써 있으면 아 통정허위 표시구나 라고 지문을 보셔야지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했네. 그리고 을이 그걸 병한테 팔았네. 이거 다 읽어볼 필요 없다고. 그러면 만약에 병이란 말이 눈에 들어가면 병이 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선이냐 악이냐 그것만. 이따 풀 때 또 볼게요. 자, 그 얘기고. 자, 6번 맞아볼게요. 반사회적 행위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바꿔서 얘기하면 뭐야? 법률행위 성립시죠.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얘기고. 그래서 뭐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주장할 이익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는 건 누구든지 주장해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근데 취소는 누구든지 하는 게 아니라 취소는 누구만 해요? 취소권자만. 취소권자. 그러면 취소권자는 누가 있었죠? 제착사. 제착사하고 대리인, 승계인. 그거밖에 없어요. 다시.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이 하는 제착사랑 그 다음에 얘네들의 대리인, 그 얘네들의 승계인만 할 수 있다. 근데 무효는 누구든지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요. 3번.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그러겠죠. 설마 이러고 찍고 틀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건 뭐 당연한 얘기죠. 조선시대나 1960년대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회 질서라는 개념이 동일 개념일 수는 없잖아요. 사회가 변화되면서 가치도 변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뭐가 나왔어요? 보험금 나왔네. 보험금의 부정취득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뭐 했어요? 적극가담. 누가 적극가담했대? 대리인. 적극가담이란 말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죠. 본인인 매수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 관심 없어요. 알든 모르든 그건 뭐라는 거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해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 거 봤었나요? 네. 8번 계속 볼게요. 8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받았대. 중도금 받았네요? 그럼 이제 이중매매가 논의되면서 이제 계약금 해제는 할 수가 없어요.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그 후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뭐 했대요? 적극가담. 그럼 이제 내용 똑같죠. 1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아까 나왔던 질문. 아까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없다. OX에? 맞죠. 2번. 을은 병에 대해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OX예요.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가 적극 가담했다는 건 을의 채권이 있음을 알면서 적극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을이 채무불행이 아니라 뭐 얘기해서 불법 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요. 3번. 갑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을과 체결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왜 없어요? 중도금 지급이 됐잖아요. 그 중도금이 지급됐다는 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는 나올 수 없다. 4번.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절대로 추인 안 되는 게 뭐예요? 반사회적 103조, 104조 강행규정 위반. 강행규정 위반. 이건 뭐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103, 104 강행규정 위반은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이게 나왔죠.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확정적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확정적 무효가 됐는데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돼야 안 돼? 안 돼요. 강행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만약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OX? 틀린 거죠. 정답은 5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뿐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이중매매에서 가장 정답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게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느냐. 얘는 취득할 수 없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103조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은근히 또 자주 나오는 게 불공정 행위, 104조잖아요. 104조. 갑이 을하고 부동산에 매매를 했는데 예를 들어 갑이 상태가 좀 안 좋았죠? 공박, 경솔, 무경험의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매매를 했다. 그러면 5억짜리 부동산이었는데 이 부동산을 사면서 대금은 1억 원만 줬다. 이게 이제 불공정 행위예요. 그러면 이 불공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일단 객관적인 요건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으로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건 몇 개 살펴보시면 현저한 불균형이다. 이때 이제 현저하다라는 것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예요?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여기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른다라고 하면 틀리죠. 그러니까 제가 스케일이 작아서 우와 그 정도면 현저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현저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볼 때 현저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였어요? 법률 행위 시, 계약 시예요. 그래서 이행기라고 하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 법률 행위 시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건으로 궁박, 경솔, 무경험을 적극 이용해야 돼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뭐 셋 다 갖출 필요는 없다고 했죠. 셋 중에 하나면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뭐 뻔한 내용들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모든 궁박을 다 포함한다고 했고요. 자, 무경험도 출제가 몇 번 됐죠. 이때 무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인지 아니면 일반 거래상의, 일반 생활 경험상의 무경험인지가 문제였는데 우리 판례는 일반 거래상이고 특정 거래 영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 악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 사람이 좀 궁박한 상황이네 라는 걸 인식했다고 해서 불공정위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되려면 이용할 의도가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불공정행위가 되는데 근데 이러한 요건이 추정되나요? 라고 물으면 추정돼야 안 돼? 추정되지 않아요. 가격 차가 많이 난다고 해서 뻔하구만 상태 안 좋은 걸 이용해 먹었네 라고 추정하진 않아요. 그럼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입증 책임은 유효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계약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서 성립이 된 거야. 그럼 계약이 일단 성립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성립된 계약이 유효인 게 일반적이에요? 무효인 게 일반적이에요? 성립이 되면. 유효한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주장하는 사람이? 무효. 예외적인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 했을 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뭐였죠? 경솔, 경무대 이런 거 봤었고 궁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 그래서 늘 조심하시라고 한 게 우리가 보는 것들은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근데 본인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궁박.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갑이 을에게 내 거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을은 갑에게 내 돈 1억 원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누구만 반환 청구가 인정이 돼요? 피해자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104조는 독립된 규정이에요. 103조의 일부예요. 103조의 일부예요. 그러면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면 뭐가 적용된다고 했냐면 746조 불법 원인급여예요. 그럼 이때 746조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으로 준 건 못 돌려받는다. 우리가 뭐 늘 흔히 본 게 첩계약을 하고 부동산을 줬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서 조항에서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한 사람은 피해자고 이득을 본 사람만 사회질서 위반이면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갑과 을 중에 누구에게 불법성이 있어요? 얘가 이용해 먹었으니까 얘는 피해자야. 그럼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불법성이 있는 을은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출제가 됐었냐면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면 양 당사자는 이미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해했어요. 양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만? 피해자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을이요. 병한테 부동산을 팔았는데 병이라는 사람은 불공정 행위인 걸 몰랐대요. 선이었다. 자, 그러면 선의의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3조, 104조 절대적 무효.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갑은 불공정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3조, 104조 이런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불공정 행위로 무효일 때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103조, 104조 강행규정 위반은 추인한다고 유효가 될 수 없다. 자, 그리고 시험에 불공정 행위에서 시험에 엄청 나오는 게 적용범위잖아요. 자, 우리 1교시 때 했던 거 증여에 적용돼야 안 돼요. 증여라는 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거니까 불공정성을 논할 수 없다. 경매에 적용돼야 안 돼? 경매는 법률 행위 아니에요. 경매는 법률 규정에 의한 거지 법률 행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공정 법률 행위라는 말 자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단독 행위. 자, 단독 행위에 적용돼야 안 돼요? 돼요. 그죠? 우리 아까 뭐 봤죠? 외상 채권 포기. 채권을 포기하는 것도 불공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고 또 아까 우리 무슨 행위 봤었어요? 합동 행위. 총회결이 판례 있었죠? 합동 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어요? 무효 행위의 전환.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고요? 무효 행위의 전환은 인정이 돼요. 또 이 사건, 이 알박기 사건 나오면서 같이 나온 게 뭐였냐면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어떤 합의를 했었어요? 부재소 합의. 제소하지 않기로, 소송 제기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야 이거 소송하면 안 된다라고 합의했다면 이 합의는 유효였어요? 무효야? 무효다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소송 제기했으니까 이 사건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재소 합의 자체는 무효다. 이게 뭐 불공정 행위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험도 뭐 여기를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늘 봤던 사례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틀린 거를 찾습니다. 1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틀렸네요. 해당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 틀렸죠. 그러니까 일반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거지 어떤 특정 거래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고 2번.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박, 경솔,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OX.
맞는 거죠. 그러니까 셋 다 갖출 필요는 없고 셋 중에 하나면 된다라고 했고 3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뭐야? 마지막이 중요해요. 추정되잖아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해야 한다고요? 무효주장자가. 그래서 입증은 무효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 책임. 그 다음에 4번 불공정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는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자 무슨 합의였어요? 부재소 합의. 부재소 합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물론 이제 일반적인 부재소 합의는 할 수 있지만 불공정 행위를 하면서 부재소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가 되는 거고요. 5번 불공정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5번은 읽으실 필요 없죠. 폭리행위 규제가 목적이고 그러면 틀린 지문은 1번.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사실 2, 3, 4, 5번을 읽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 거래 일반인 거지 지금 특정 영역이다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1번. 불공정 행위에서 틀린 것입니다.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 다 들어가고요. 무경험은 거래 일반 맞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 나왔어요. 그럼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은 누가 기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맞게 되어 있고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요한 말이 뭐야? 법률행위 당시. 그러니까 여기에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으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까지만 해도 법률행위시냐 이행기냐에 대해서 학설의 다툼이 심했어요. 근데 판례가 나오면서 아예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법률행위시라고 이제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행기라고 써서 나올 가능성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법률행위시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불균형에 관한 개념을 묻죠.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뭐야?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다라고 했죠. 객관적 가치다. 자, 그 다음에 틀린 것입니다. 궁박은 심리적 원인 포함하고요. 2번 불공정 법률의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 나왔네요. 증여의 경우에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끝이에요. 3번 자, 또 나온 중요한 내용.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추인. 추인은 안 되고 전환은 되고요.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누가 기준? 대리인. 본인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궁박. 궁박만 본인 기준이고 나머지는 다 대리인 기준. 그 다음에 자 경매 나왔네요. 경매. 읽어볼 필요 없죠. 마지막만 보시면 돼요. 경매의 경우에는 그 불공정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적용 안 되는 건 경매랑 뭐 있었어요? 증여. 경매랑 증여.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04조까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시험에 이제 104조까지 보통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앞에서부터. 103조, 104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 또 앞에 부분이 강하잖아요. 그죠? 103조 강해. 근데 이제 서서히 약해지는 부분이 이제 해석부터 그다음에 이제 의사 표시 좀 헷갈리는 부분들. 근데 총칙이 10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10문제 중에서 최소한 한 7개 정도 맞힐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총칙에서 한 7, 8문제. 그리고 계약법이 10개 나오잖아요. 계약법에서는 꼭 한 8개는 맞힐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 그것만 해도 거의 20개 다 돼가네요. 거기서만 그렇게 맞으면 나머지 건 한 줄로 찍어도 돼요. 그래도 합격 점수 나와요. 그러니까 강점이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해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물권법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물권법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도 좀 많은 데다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물권법은 해두면 오히려 민총보다 변화 가능성이 없어요. 물권법은 굉장히 정형적이에요. 물권은 마음대로예요, 법이 정해요. 딱 법이 정하기 때문에 매우 정형적이어서 그러니까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물권법에서도 뭐 크게
그럼 너무 많이 맞겠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 나오죠. 해석은 최근에 안 나와서 뭐 나올 때가 한번 되긴 했는데 그 해석에 관해서는 뭐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해석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와 상대방 중에서 누구 입장에서 하는 해석이에요? 표의자라고 했죠. 표의자. 그러니까 표의자 입장이라는 건 당사자의 진위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표시가 아니라 표의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규범적 해석은 누구 입장이냐면 상대방의 입장이에요. 상대방의 입장.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진위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이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한다고 했냐면 제3자. 그러니까 이 보충적 해석은 주로 계약에서 작동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법률행위 내용에 뭐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간극, 틈, 공백을 메우는 해석이에요. 근데 뭐 보충적 해석은 뭐 중요하지 않고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대한 개념 구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건데 여기서 진위를 탐구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인다고 했냐면 일단 상대방이 없어요. 그럼 상대방이 없으면 누구 입장만 고려해 주면 돼요? 표의자. 그때 전형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분행위죠. 가족법상의 행위는 표시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해요? 의사. 그때 자연적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사자의 진위를 안 경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위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표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진위,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진위를 탐구하는 게 자연적 해석이고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오표시 무의 원칙이죠. 오표시라는 건 표시를 잘못했다. 표시를 잘못하면 해가 없다. 오표시 무해 또는 오표시 무효라고도 부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사례 문제로 본 사건 갑이 을하고 자기가 소유하는 X토지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다가는 실수로 갑이 소유하고 있는 Y토지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요게 100번지였고 얘가 101번지인데 얘네 둘은 100번지를 둘러보고 이 땅을 사고 팔겠다고 완전한 합의를 한 거야. 근데 사무실 가서 계약서를 쓸 때는 몇 번지로 잘못 쓴 거야? 101번지라고 잘못 쓴 거야. 자,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토지는 X토지예요? Y토지? X토지죠. Y토지는 계약을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죠. X토지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지 Y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계약도 안 했는데 등기가 됐나요? Y토지 등기가 이 을에게 실행되었다면 이 등기의 효력은 유효냐 무효냐라고 물으면 유효죠. 등기는 유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관계. 근데 Y토지는 거래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는 실체관계가 없는 원인 무효 등기일 뿐이에요. 등기는 무효다. 자, 그러면 X토지 소유권, Y토지 소유권은 현재 다 누구한테 있는 거죠? 갑에게. X토지는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고 Y토지 등기는 넘겼으나 그 등기가 무효라면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문제는 을이 병한테 팔아버리고 Y토지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자, 근데 이 병은 Y토지 등기가 을에게 돼 있으니까 을이 소유자라고 생각했대요. 선이었다. 그러면 얘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 등기를 믿고 샀다 하더라도 보호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 을과 병을 상대로 각각 Y 등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면 돼요? 말소하라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X 토지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X 토지는 완전한 의사합치가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5표시 무에 나오면 어떤 말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착오 취소. 이런 말 써 있으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틀려요. 왜 이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냐면 X 토지 매매 계약은 착오가 있어요, 없어요? 착오가 없어요. 둘이 X 토지에 대한 완전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써 있기 때문에 X 토지에 대한 착오가 없고, 그러면 Y 토지는 착오 취소가 돼야 안 돼? 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또는 취소한다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법률행위가 어떻게 돼야 돼? 성립이 됐어야 되는데 Y 토지 매매 계약 자체는 Y 토지 계약은 아예 뭐가 안 된 거예요?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성립이 안 됐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런 말 써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5표시 무효에서 착오 취소가 되나요? 라고 물으면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전부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는 우리 시험에도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다른 시험에서도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규범적 해석은 그러면 당사자의 진위를 알고 있다면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진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럼 모르면 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판례로 우리 뭐 총완결 사건, 영수증에다가 총완결이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면제해 줄 생각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적어줬다면 나머지 채무는 변제해야 돼요? 탕감해요? 탕감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또 우리 뭐 있어요? 모든 화재. 모든 화재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화재에 불가항력이 포함되느냐? 포함돼야 안 돼? 포함된다. 말 그대로 모든이니까 불가항력이 포함된다. 또는 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최대한 협조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지는 것으로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규범적 해석에 해당이 돼요. 해석은 세 가지.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갑이 자기 소유 고아 한 점을 을에게 960만 원에 팔 의사로 청약했어요. 얼마 의사냐면 960. 근데 청약서에는 실수로 얼마라고 썼냐면 690만 원으로 기재되어 매매 계약이 얼마에 체결된 거예요? 69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갑의 진위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69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겠다. 자, 그럼 이런 해석은 뭐예요? 무슨 해석이? 규범적 해석이죠. 그렇죠?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성은 논외로 한다. 왜 이런 말 써있냐면 사실 이 해석과 착오의 문제가 사실 실제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론상으로는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 중에 뭘 먼저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어떤 명제가 있냐면 법률행위 해석은 착오에 선행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해석해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 지은 다음이라야 착오가 있는지를 논의하는 거예요. 원래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써주기 때문에 이게 해석의 문제인지 착오 취소 문제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960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했는데 청약서에는 690으로 기재되어 계약이 체결됐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만약에 바꿔서 청약서에 690이라고 썼지만 당사자의 진위를 알 수 있어서 960만 원의 계약이 성립되었다라고 하면 무슨 해석이야? 그건 자연적 해석이죠. 근데 당사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서 결국 의사대로예요, 표시대로예요? 표시대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니까 이런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규범적 해석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얘기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갑이 을하고 청약을 하는데
이 사람의 진위는 960만 원에 팔 생각인데 표시는 얼마라고 했대요? 690만 원이라고 했대요. 근데 만약에 이 의뢰하는 사람이 갑의 진위에 동의했대요. 그럼 얼마의 계약이 성립할까요? 그럼 96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차고 취소의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차고 취소의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에 다 합의가 끝난 거니까. 960. 그래서 차고편에서 우리 시험에 한번 출제가 뭐라고 됐냐면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표의자의 진위에 동의했다는 건 의사합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으나. 자, 뭐에 대한 합의가 있었대요? X 토지. 근데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그럼 뭐에 관한 문제? 표시 무효. 이 Y 토지는 계약이 성립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옳은 걸 찾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 내용은 아까 본 내용 뻔하죠.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OX예요. 맞죠? 1번 풀고 끝나야죠. 2, 3, 4, 5번은 그럼 다 틀렸겠죠. 그럼 2번. 매매 계약은 Y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Y 토지는 계약이 성립된 바가 없어요. 이게 제일 기본이고. 3번. X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지금 X 토지에 대한 완전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가 안 생겨요. 만약에 갑은 X 토지인 줄 알았는데 을은 Y 토지인 줄 알았다. 이러면 착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얘네 둘 다 어떤 토지라고 알고 산 거예요? X 토지였죠. 그 다음에 4번. Y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성립 안 한다고 그죠. Y 토지는 성립이 안 돼요? 뒤도 틀렸죠. 차고 취소도 더 말이 안 되고 성립이 안 됐으니 취소란 말 나올 수 없고요. 5번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집요하게 물어보죠. X 토지는 계약이 어떻다고요? 성립이 돼요. Y 토지는 성립이 안 되고 틀렸고 그러면 옳은 질문은 1번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행위 해석해서 법률행위 파트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